건강가정기본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있는 가운데 교계와 시민단체에서는 이런 주장을 전통적인 가정을 해체하는 움직임으로 보고 강력하게 대응하고 있다. 건강가정기본법 개정안이 담고 있는 내용과 법 개정의 배경은 무엇일지 전문가들의 의견을 물어본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꼬박 1년 넘게 코로나19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그중 가정의 중요성에 대한 이야기는 끊임없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육이나 신앙생활에서도 공적인 기관보다 가정의 역할이 훨씬 더 중요해졌는데요. 사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인 가정이 중요하지 않은 적은 없었지요. 하지만 분주한 삶 속에서 우리가 놓치고 지낸 중요한 가치들이 있었습니다. 오늘은 이 이야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도움 말씀을 위해서 법무법인 로고스 이용락 대표 변호사, 전 총신대학교 교수이신 한국기독교생명윤리협회 이상원 상임대표, 이렇게 두 분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로고스 법무법인은 제가 이제 뭐 굉장히 유명하다고는 들었고요. 저는 한 번도 사용해 본 적은 없으니까 네. 이제 훌륭한 목사이긴 한데 네. 주로 어떤 일을 하시는 거예요? 이 로고스 법무법인이 이제 교회 계통에서는 잘 알려져 있죠. 네, 왜냐하면은 기독교 법인으로 그렇게 되어 있고, 예. 저는 한 25년간 검찰에 근무를 하다가 예. 2년 반 정도에 이제 퇴직을 하고 네. 로고스 법무법인으로 갔습니다. 네. 현재는 대표 3분이 있는데 예, 예. 올해부터는 대표 변호사로 그렇게 일하고 있습니다. 변호사님 되게 높으신 분이네요. 예, 그렇지 않습니다. 자, 우리 교수님은 이제 학교에서 어떤 과목을 가르치시고 이제 퇴직을 하게 되셨어요? 네, 총신대학교 신학대학원에서 기독교 윤리학하고 네. 조직신학을 가르치다가 지난 2월에 네. 퇴직 은퇴를 했습니다. 네. 이제 뭐 타이어도 새로 꼈으니까 좀 더 네. 달리셔야 되겠네요. 네, 그동안 이제 기관에서 일을 많이 했다면 네. 이제는 이제 조금 제도권에서 좀 자유로운 상태에서 하나님 나라와 교회 또 네. 한국 사회를 위해서 봉사하고 섬길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이고 결의가 대단한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네, 네. 사실 5월은 우리가 가정의 달로 부르고 뭐 5월 달이 되면 교회마다 뭐 엄청난 행사들을 했고 또 가정을 살리고 회복하고 또 축제를 만들었던 그런 상황들이 참 많았던 때가 5월인 것 같아요. 그런데 코로나19가 장기화되면서 올해 5월은 그저 마치 개점 휴업인 것 같은 그런 상황이 교회마다도 다 되어 갔는데 가정의 소중함, 가정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하지 않다는 생각이 드는데 제가 오늘 처음 이런 법을 들었어요. 건강가정기본법 이란 이야기를 듣고 제가 깜짝 놀란 게 가정이 법으로 되나? 우리 제가 알기로는 막다른 길이 법인데 가정의 아주 건강함이 법으로 만들어질까 하는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런데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무엇인지 우리 변호사님이 제일 잘 설명하실 수 있을 것 같아서. 예, 이게 사실 건강한이라는 이 형용사가 붙은 또 네. 가정의 법을 결합시키니까 이제 네. 우리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러한 생각도 들 수가 있습니다. 예. 과연 가정의 건강을 법으로 지킬 수 있느냐 이런 문제가 있지만 이게 반면으로는 이제 건강하지 않은 우리의 가정 그러니까 우려되는 가정이 그렇죠. 전제로 하는 거겠죠. 예, 예. 뭐 2000년대 들어와서 이게 2004년도 만들어진 법이거든요. 2000년대 들어와서 이제 저출산 2004년. 2004년요. 야, 오래전에 만들었네요. 예, 벌써 이제 그렇죠. 오래됐죠. 저출산이라든지 아니면 이제 이혼율이 OECD 이 국가 중에서는 제일 높은 네. 그러한 우리나라 실정에 또 가정 해체의 문제가 심각해지니까 이 가정 내에서 이제 출산과 또 어린애를 기르는 문제라든지 이러한 것들을 좀 건강하게 잘 할 수 있는 그러한 토대를 마련하겠다. 네. 가정복지라는 차원에서 만든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 법에 따라서 뭐 돌봄을 지원하는 법이라든지 한부모 직장과 또 조화를 이루는 어떤 그러한 이제 법이라든지 이런 것들의 이제 파생법들이 많이 만들어졌죠. 예.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건강한 가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들을 좀 보완하고 예.
저는 이제 늘 우리 윤리 가르치셨으니까 아시겠지만 법에 어떤 해당이 되지 않는 삶을 사는 것 어떻습니까? 그렇죠. 이제 법이 하는 역할은 가정의 고유한 영역에 직접 개입하는 것보다는 가정의 고유한 영역은 자유롭게 이렇게 움직일 수 있도록 놔두고 법은 측면에서 울타리를 쳐주고 보호해주는 지지대 역할을 하는 정도로 머물러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렇죠. 가정에서 이루어지는 많은 일들이 법으로 규제할 수 없는 그런 일들이 많이 있거든요. 도덕이라든지 윤리라든지 사랑이라든지 또 이런 부모 관계, 자녀 관계 이런 것들은 사실 법으로 통제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니까 이런 것들이 자유롭게 또 풍성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법이 지지대 역할을 해주는 그 정도에서 머물러야 되고 국가가 가정의 영역에 직접 개입해서 그 구조에 대해서 가르친다거나 교육시킨다거나 틀을 강요한다거나 이렇게 하는 것은 굉장히 위험한 그런 발상이라고 제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이해해도 될까요? 이제 하나의 가정이 아름답게 구성이 되었는데 이 건강한 가정을 훼손하는 모든 부분을 좀 방어하고 막기 위해서 건강가정법이 혹시 제정된 건지 아니면 건강한 가정은 이렇게 해야 돼라고 하는 기준으로 가장 최상위의 건강한 가정까지도 이 법을 따라야 돼라는 의미에서 이제 이 법이 제정된 건지 어떤 의미에서 제정이 된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에는 가정이 위기이다.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으니까 어떻게 하면 이 가정을 좀 살릴 수 있겠는가. 그래서 가정을 지원하는 도와주는 예, 그러한 체제를 마련하는 그런 행정적인 도움과 또 여러 가지 국가적인 어떤 지원 이것을 위해서 만들어 놓은 법입니다. 그러니까 가장 기본적인 가정의 틀을 좀 잘 구축해 준다는 그렇죠. 의미겠죠. 예, 예, 예. 네, 제가 이제 무슨 처음에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 이거 캠페인으로 하면 좋겠다. 건강한 가정을 위한 법이 아니에요. 우리는 이렇게 법이라면 겁을 먹거든요. 그래서 캠페인이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었는데 근데 또 이 법을 또 개정하자고 그랬다고 말해요. 맞습니다. 저 어떻게 개정하자는 거예요? 결국은 이 법을 개정하자라는 입장에서는 법이 뭔가 미흡하다든지 또는 못마땅하니까 그렇죠. 개정하자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가정이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가정이 해체되고 붕괴되고 있다 그렇게 했는데 이 법은 붕괴되는 가정을 이제 되지 않도록 하겠다라는 법이잖아요. 네. 근데 그게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우선 드는 의문이 뭐가 듭니까? 가정 붕괴라는 것이 이걸 막자라는 법이 잘못됐다라고 하면은 도대체 뭘 개정하자는 측에서는 뭘 주장하는 것인가 이런 의문이 들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가정이 와해되고 있다라는 게 이게 문제 상황이냐, 이게 위기 상황이냐? 아니다. 이거는 현재 추세에 따라서 당연한 것이고 또 어떤 측면에서 더 좋은 발전을 위한 기회일 수도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두 가지 이 입장이 있을 수가 있지 않습니까? 사실은 이 개정을 하자라는 입장에서는 우리 가정이 전통 가정이 이 가부장적인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여성을 억압하는 그런 것이니까 이걸 해체를 하는 거를 막자라는 게 아니고 여기에다가 이제 더 바람직한 방향으로 만들자라고 하면서 두 가지를 내세우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통 가정이 이 남녀가 결혼을 해서 혈연적으로 이제 애를 낳고 그러니까 혼인과 혈연을 중심으로 가족이 형성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못마땅하다는 겁니다. 어허. 이 가정은 이런 가정만 있지 않다. 결혼 안 해도 혼인 안 해도 또 독신으로 살아도 이 가정으로 봐야 되지 않느냐. 그래서 전통 가정을 이렇게 보호한다라는 것은 이 가부장적인 어떤 그러한 폐단을 더욱더 악화시키는 것이다. 그래서 다양한 가정을 사실 1인 가구 같은 게 많이 생겼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1인 가구가 그렇게 많이 생긴 현상과 맞물려서 그러면 전통 가정만 보호하는 그러한 것에 대해서 이제 어떤 측면에서 문제를 제기하는 그런 측면에서 그래서 첫 번째 다양한 가정이 있다. 그래서 다양한 가정을 보호하자. 그다음에 두 번째는 가정 내에 평등하지 못하다. 이게 이제 그거죠. 여성의 이제 억압. 가부장적인 어떤 성억압 구조가 우리 가정이다 이렇게 파악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성 내에 이런 평등 구조로 만들자 이 두 가지를 모토로 이 법을 개정해야 된다. 근데 누가 주장하는 거예요? 이 법을 바꾸자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이 법을 바꾸자는 사람들이 흔히 얘기하자면 여성 단체. 학계, 여성 단체, 뭐 우리나라에서는 뭐 가정학이라 그런 게 있고 또 여성학이라는 게 있습니다. 이게 두 가지가 어떤 측면에서는 원래 건강가정기본법은 가정학적인 차원에서 막 이렇게 어떤 법이라고 본다면은 여성학계 측에서는 이제 막 극단적 페미니즘이라든지 소위 젠더 이데올로기라 그러지 않습니까? 이쪽 측에서는 이 법에 대해서 이제 반대를 하는 거죠. 결국 그동안 고민해왔던 그런 문제들이 여기도 이제 침투하게 되는 그렇습니다. 2004년에 제정된 건강가정기본법은 저도 한번 쭉 읽어봤는데 사실은 굉장히 잘 돼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선 가정의 범주를 굉장히 정확하게 규정을 하고 있어요. 또 혼인하고 그다음에 이제 자녀, 그다음 입양, 입양을 이제 건강한 가정의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것은 아주 표준적인 그리고 역사적으로 보면 수천 년 동안 창세기 1장에서부터 규정된 그런 표준적인 가정의 정의를 이렇게 견지해 오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현행 가정기본법은 상당히 좋은 법안입니다. 그렇게 판단이 되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 개정안의 심각한 문제는 어디 있느냐면 이 현행 건강가정기본법에서는 가정이라는 말을 주로 사용하고 가족이라는 말을 가정과 동의어로 지금 간간히 사용하고 있거든요. 근데 이 개정안에서는 가정이라는 용어를 완전히 삭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볼 땐 무자비할 정도로 완전히 삭제를 해서 단 한 단어도 등장하지 않아요. 그래서 이제 일부에서 이게 일부 개정안이냐 전부 개정안이지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거든요. 그러면 왜 이 가정이라는 단어를 완전히 뺐느냐? 거기 의도가 있습니다. 이 사전적인 정의를 보면 가정은 혼인과 혈연적인 자녀, 네. 입양, 요 정도 입양, 혼인, 그러니까 가족 구성원이 만들어져야 된다는 얘기죠. 그렇죠. 그러니까 뭐냐면 부모와 혼인으로 형성된 부모와 자녀로 이루어진 공동체라고 딱 정의가 규정이 돼 있습니다. 네. 근데 가족이라고 하게 되면 물론 혼인과 자녀로 구성이 되지만 그러나 손녀와 손자도 포함될 수 있고 그다음에 친척도 포함될 수 있고 심지어는 뜻을 같지 않은 사람들의 공동체까지도 가족에 포함이 된다. 그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가정이라는 용어를 누락시키고 가족이라는 용어로 전부 대체시킨 그 이면에는 이 가정이라는 공동체를 좀 말하자면 혼인이라든지 혈연적인 자녀라든지 입양이라든지 거기서 그걸 배제하고 완전히 그 범주를 넓혀버리겠다라는 그런 그 의도가 결국은 이제 뭐 네. 지금 우리나라가 한동안 시끄러웠던 그런 부분들은 이제 하나의 합법화시키자는 쪽으로 이제 이걸 더 몰아가는 것 같네요 보니까. 그렇죠. 새로운 성준리, 네. 젠더적인 관점, 또 동성 가족도 말하자면 그 정상적인 가족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또 결혼하지 않고 비혼 동거하는 그런 가족도 정상적인 가족으로 포함시켜야 된다. 이렇게 해서 이제 새롭게 등장하는 성윤리는 전통적인 가정 이성애를 중심으로 해서 혼인과 혈연적인 자녀로 형성되는 가정을 이제 해체시켜서 다른 모든 공동체들 그 핵심은 뭐냐면 동성 간에 이루어지는 그 공동체 그다음에 혼인 신고하지 않고 비혼 동거하는 그런 공동체 이런 것까지도 전부 포함시켜서 다른 가정과 동등하게 만들어 보자. 그런 저는 여기서 궁금한 게 하나 있어요. 뭐 다 좋다 이거 다 좀 이렇게 뭐 다 만들어져서 자기 살고 있는 걸 누가 말리겠습니까? 뭐 말릴 수도 없고 그렇다고 해서 혼낼 수도 없는 거고 내가 좋아서 그렇게 살고 있는 거를 그냥 합법화시켜서 다 가정이라고 쳤을 때 그 가정 위에 이제 다른 어떤 서로 간에 또 우리 가정을 지키고 저 사람 저의 가정을 지키는데 이것에 대한 조금 비판적이거나 또 자기 소신을 이야기하거나 아니면 전통적인 가정을 잘 유지해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에게 오히려 이런 법들이 더 불리하게 적용되고 있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마치 전통적인 가정은 잘못된 가정이고 그리고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는 새로운 형태의 가정은 더 인정을 받아야 되는 가정인 것처럼 비교 판단을 자꾸 해서
전통적인 가정에 대한 어떤 법의 압박이 더 강하게 들어오는 것은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드는데 어떻습니까? 예, 그런 것도 충분히 있을 네. 수가 있습니다. 네. 목사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결국은 이쪽이냐 저쪽이냐 또 그러니까요. 이쪽을 강조하다 보면 저쪽이 네. 또 차별을 받는 그런 현상은 당연히 이제 벌어지게 돼 있는데요. 지금 가정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우리 헌법상 이 가정이라는 것은 혼인과 가정생활은 양성평등을 기준으로 성립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렇죠. 근데 양성이라는 것은 이제 남녀성을 그렇죠, 말하는 것이고, 예, 가정이라는 것은 혼인과 출산. 이것은 가정 원래 이외에서는 패밀리라는 게 그런 거 아니에요? 패밀리? 예, 그렇죠. 출산에 혼인과 출산을 대체할 수 있는 것은 어떤 조직도 없습니다. 맞아요. 예, 출산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남녀가 결합해서 이제 부부가 출산을 통해서 이게 사회를 형성하고 유지하는 그러한 기초가 되는 거지 그렇죠. 않습니까? 그런데 가정을 그렇지 않는 여러 가지 사회 단체 그렇게 비슷하게 얘기하면 또 어떤 분들이 이렇게 또 예. 뭐라 그래요? 그러면은 결혼을 했는데 아기를 못 낳는 사람은 가정이 아니냐 또 이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럴 수 있죠. 예. 예, 그럴 수 있는데, 그러니까 보충적으로 그러한 보호 영역 외에 있는 사람들을 보호하겠다라는 그런 건 좋아요. 만약 이 법이 그렇게 돼 있다면은 아무런 문제가 없는데 지금 이제 혼인과 출산, 그러니까 이 법은 이 개정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이 법이라는 것은 이 개정안은 혼인과 출산을 국가가 보호하고 지원하는 이 규정을 없앱니다. 예. 아예. 아예 노골적으로 이걸 없앱니다. 그리고 또 기존 법에 가족 해체를 예방하는 하는 그러한 그 규정을 또 없애버립니다. 그리고 이혼을 예방한다라는 이것도 없애버립니다. 이혼이니 혼인이니 그다음에 출산이니 이러한 부분은 가정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자 책임이고 의무거든요. 그럼요. 그래야 이 국가 사회 또는 우리 사회가 존속하고 유지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이게 건강가정기본법이라는 게 원래가 그걸 튼튼하게 하자라는 법입니다. 근데 그 핵심적인 부분을 없애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까지 알고 있었던 가정이란 단어가 사라지는 거네요. 그러니까 지금 개정법에서 얘기하는 것들은 보면은 젠더 이데올로기가 하나의 키워드가 되고 정상적인 가정은 이젠 정상적인 가정이 아니었으니 이제는 다양한 성을 인정하는 가정을 더 우선으로 세우자 하는 쪽이 더 강화된 법이 아닐까요? 교수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사실은 이제 그 건강가정기본법은 이 가정을 지원하는 법률에 어떤 한두 가지 기술적인 문제가 있어서 그것을 시정하려는 그런 그 실용적인 목적에서 제안된 법안이 아니고 그 배경에는 지금 전 세계적으로 이렇게 진행되고 있는 일종의 성혁명, 신마르크스주의적인 성혁명 사상의 끝자락에 그 성혁명 사상을 구현하는 하나의 방법론이자 책략으로서 이 건강가정기본법이 자리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사실은 이제 그 서구 사회에서 19세기 말에 이 마르크시즘이 등장하지 않았습니까? 마르크시즘은 이제 그 극심한 빈부 격차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부르주아 계층의 이제 경제적으로 부유한 자들을 두고 또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경제적으로 가난한 노동자를 두고 이 프롤레타리아 계층의 혁명을 통해서 부르주아 계층을 무너뜨리고 또 이상적인 그런 사회를 건설하자. 네. 그런 시도로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시작이 됐는데 그렇지만 이제 마르크스주의가 추구하는 그 능력만큼 일하고 필요한 만큼 가져가는 사회. 이 사회는 인간을 너무 낙관적으로 잘못 본 거죠. 그래서 이제 잘못된 인간관 위에 세워졌기 때문에 왜냐하면 인간이라는 것은 능력만큼 일하면 그만큼 보상을 받고 싶어 하지 필요한 만큼만 꼭 가져가는 건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필요한 만큼만 가져가게 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국가 독재가 필요했고 또 그래 국가 독재를 통해서 이제 배급제를 실시하니까 경제가 발전이 되지 않고 그래서 결국 이 마르크시즘이 무너진 1992년 베를린 장벽의 붕괴를 상징적인 계기로 해서 이제 무너진 거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 마르크시즘이 이렇게 무너질 것이라는 그런 이론적 허구는
20세기 초반에 유럽에서 충분히 학술적인 토론이 이루어져서 이미 끝났습니다. 그래서 유럽에는 발을 못 붙였던 것이거든요. 자, 그러면 이 그 마르크스주의 그 지식인들이 이 마르크스주의를 포기해야 되는데 그거를 포기를 못한 겁니다. 네. 그래서 미련을 가지고 있던 차에 이 마르크스주의 지식인들에게 그 탈출구를 열어준 게 프로이드의 성해방 심리학입니다. 그 프로이드는 어떻게 봤냐면 인간에게 원초적인 본능으로서 성적 욕구가 주어져 있는데 이 성적 욕구는 절대적으로 선한 거기 때문에 이 성적 욕구를 윤리와 도덕이나 종교나 규범으로 통제하지 말고 자유롭게 발산할 수 있도록 해줘야 된다. 그러면 인류의 모든 사회 문제가 해결이 되고 그리고 이상적인 인류의 사회가 모든 된다. 사회 문제가 시작이 되는 건데 해결된다고. 해결된다고 보는 거죠. 거꾸로. 그렇죠. 그래서 그러면 뭐 전통적으로는 이제 이성을 향해서 성관계를 갖도록 되어 있는데 동성을 향해서 갖든 뭐 어떤 이상적인 짐승을 향해 갖든 그냥 다 자유롭게 열어주라는 거죠. 여기서 이제 이것 그 프로이드도 이상 사회를 얘기했으니까 마르크스주의에 속한 지식인들이 힌트를 얻어가지고 자 그러면 부르주아 계층에다가 이성애를 두고 이성애를 아주 강조한 그런 집단이 바로 기독교인들이거든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을 두고 기독교인은 성관계는 남성과 여성 사이에 이루어져야 되고 결혼관계 안에서 이루어져야 된다. 그런 주장을 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이제 말하자면 그 프롤레타리아 계층에다가 소위 성소수자라는 이성애가 아닌 일탈된 성행위를 한 사람들을 두고 문제는 뭐냐면 이 이성애자들에 의해서 성소수자들이 일탈된 성애를 한 사람들이 핍박을 받은 게 문제니까 이 성소수자들에 의해 그 안에 핵심이 동성애입니다. 사실은 이 사람들이 혁명을 일으켜서 사회 구조를 바꾸어서 성적으로 자유분방하게 결국 지금 교수님 말씀 쭉 이제 들어보면 지금 이 건강가정보호법이라는 아주 멋진 타이틀을 가지고 실제적인 건강한 가정을 해체하는 거네요. 그렇죠. 그래서 심각한 건데. 그런 그렇게 해서 이제 말하자면 마르크스주의가 경제적으로 평등한 사회를 꿈꿨다면 이제는 성적으로 자유분방한 평등한 사회를 모토로 내걸고 거기에다가 마르크스주의의 전략을 덧붙인 것이 지금 바로 이런 것 전체 뭐 성평등법이니 이런 게 참 막시즘과 연결이 돼 있다는 거죠. 말하자면 그렇게 하나의 흐름이 네오 마르크시즘, 신마르크스주의라고 하는데 그런 신마르크스주의적인 성혁명의 그런 맥락 안에서 지금 건강가정기본법이 지금 추진되고 있는 것이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교수님 말씀을 이제 들어보면 뭐 뿌리가 깊네요. 뿌리가 깊어서 그 뿌리에서 이제 하나의 이 사람들이 이제 꽃을 필 때가 됐다라고 생각해서 이제 뭐 극성스럽게 이제 움직이는 것 같은데 이게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꽤 심각한 건데요. 이 뿌리가 이렇게 깊기 때문에 이 차별금지법 문제, 그다음에 건강가정기본법 문제, 인권 조례 문제, 인권 헌장 문제가 다 맥이 똑같은 겁니다. 야, 이게 이제 건강한 가정으로 우리가 지금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가정은 행복이고 가정은 기쁨이고 가정은 천국의 표상이고 뭐 쭉 그렇게 해왔던 이 가정을 오히려 건강한 가정이 아닌 이런 가정이 더 건강한 가정이라고 우리 자녀들에게 어떤 모델이 여기저기 되어져가는 기가 막힌 환경이 됐단 말이죠.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이제 너무 확대 해석하고 있다. 기독교인들만 극렬하게 반대한다. 기독교인들은 좀 편협하다. 이런 얘기들을 많이 한단 말이에요. 우리 특별히 기독교 사건을 많이 이제 우리 로고스에서 다루고 있지 않습니까? 이런 문제도 좀 나옵니까? 이 가정의 문제, 뭐 기독교의 문제만 아니죠. 가정의 문제는 뭐 어디나 다 이제 있는 것들인데 지금 이제 이러한 가정을 형성을 하게 될 때 그러면은 뭐 기독교인 입장에서 또는 뭐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사회 윤리적 입장에서 이것이 이제 정당할 것인가 뭐 이런 문제가 좀 심각하게 검토가 되어야 된다. 뭐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이게 가정이라는 게 어떤 측면에서 우리 헌법과 민법이 상정하고 있는 것은 남녀의 결합과 그리고 그들의 자녀를 생산하고 그것을 잘 길러주고 거기서 또 가치관 또 심어주고 그렇죠. 문화적 사회적 책임을 다하게 하고 이러한 것들이 가정의 균형이거든요. 가정은 사실은 하나의 가족 구성원이 형성이 되면
기본적인 국가가 가지고 있는 뭐 폭력법이라든가 예. 기본적인 큰 틀의 법 이외에 예. 가정 안에 법이 침투해서는 안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예, 맞습니다. 근데 어떻게 모든 걸 법으로 다 사람을 길들이게 하려고 한다고 생각하니까 이게 기가 막힌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제대로 된 가정만 있으면은 어떤 측면에서 여기서 범죄도 막아지는 거고 그럼요. 또 윤리와 도덕 이런 것들도 다 세워지는 거고 뭐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제 여기서 말하는 우리 아까 교수님 말씀하셨다시피 여기 이 개정 안에서는 가정이라는 이 공동체를 버립니다. 버리고 개인, 가족이라는 개인에만 초점을 맞춰가지고 그 개인이 억압을 받느냐 안 받느냐 그러니까 말이에요. 이 문제만 따지고 있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여성 단체적인 입장에서 여성학적인 입장에서는 그것이 어느 정도 맞는 얘기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가부장적인 어떤 가족 구조 내에서 막 이 성적 불평등을 받은 이런 또 역할이 있어서 막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는 거 우리가 충분히 뭐 인정을 하죠. 그러나 그 차원이 아니고 이 가정이 가지고 있는 기능을 보호하고 하는 것들은 그런 차원을 좀 넘어서는 그런 그렇죠. 문제입니다. 여기서는 이제 책임의 문제도 있고 어떤 의무의 문제도 있고 뭐 이와 같은 것들을 이제 감수하는 거죠. 사실 우리 자녀들이 배워야 될 게 부모님들이 이런 이 가정을 위해서 또 이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이렇게 책임을 지고 뭔가를 하고 하는 이러한 것들을 배워가는 터전이 저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터전이 저는 가정이라고 봅니다. 법이 자꾸 만들어지는 이유가 뭘 것 같아요? 부모의 그 양육할 수 있는 권한을 국가가 막 가져갈 수 있는 형태의 다양화라는 것이 이제 동성혼 가정을 포함하는 그런 의미로 사용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 기독교계에서는 도대체 뭘 해야 되는 거예요, 교수님? 전통적인 의미의 가정 구조를 기독교에서 일관성 있게 강조를 해야 됩니다. 네. 남편이 부인 밥도 안 해주는 그런 남편이 있냐? 뭐 이런 아가페 사랑이라 그럴까요? 이러한 것들이 실천되는 모습들 잘 보여줘야 되는 거 아닌가?